안녕하세요. 읽어주는 경제 이야기입니다. 약 한 달 전 저희가 은행의 예대금리차 축소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네. 금융당국의 한마디에 4개월간 오르던 은행의 이자 마진이 드디어 꺾였다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값, 그러니까 은행의 핵심 수익원이 줄었다는 건데요. 맞아요. 당시에는 금융당국의 공개적인 경고와 은행들의 발빠른 대응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었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이야기의 시즌2 혹은 감독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 그 이후 한 달, 단순히 예대금리 차가 줄었다는 평면적인 사실 뒤에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힘들이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잔잔한 수면 아래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은행들은 왜 이자 정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가에 대한 심층 해부, 그리고 그래서 내 대출이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거대한 소용돌이의 첫 번째 단서는 의외의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어딘데요? 바로 정말 많은 이슈가 나왔네요. 바로 예대금리 차 변동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상향입니다. 지난 9월부터 24년 만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죠? 네, 네. 이건 예금자 입장에선 무조건 환영할 일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대금리 차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예금자에겐 희소식이지만 은행들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쩐의 전쟁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쩐의 전쟁이요?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5천만 원이 넘는 돈은 혹시 몰라 안정적인 대형 시중은행에 묶어뒀다면 이제 1억 원까지는 금리를 0.1%포인트라도 더 주는 저축은행이나 인터넷 은행으로 돈이 확 옮겨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른바 머니무브의 빗장이 풀린 거죠. 아하. 그러니까 KB, 신한 같은 대형 시중은행들은 고객 예금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하는 이른바 수신방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생긴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집 집토끼를 지키기 위해선 다른 은행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예금 이자를 올려줘야만 했던 거죠. 그렇죠. 이것이 9월에 예금 금리가 1년 만에 처음으로 오른 중요한 배경 중 하나입니다. 이 수신 경쟁이라는 내부 압력이 강력하게 작용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금금리 인상은 은행들의 자발적인 선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상태였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편을 보죠. 그렇게 예금금리를 올렸으면 비용이 늘었으니 대출금리도 올려서 메우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거대한 힘, 바로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등장합니다. 아, 정부. 금융당국 수장이 직접 나서서 대출 마진 확대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상황에서 어느 은행이 총대를 메고 대출 금리를 올릴 수 있었을까요? 거의 괘씸죄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여론의 문매는 물론이고 언제든 현장 조사나 특별 감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들의 핵심 이익인 예대 마진을 스스로 줄이는 선택을 한 겁니다. 예금 금리는 경쟁 때문에 올리고 대출 금리나 압박 때문에 묶어두는 이른바 이중 압박 상황에 놓인 거죠. 아, 이중 압박.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국내 이야기입니다. 네? 진짜 거대한 변수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바다 건너 미국에서 불어오는 예측 불허의 바람이죠. 아, 얼마 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 대선 말씀이시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설마 이게 우리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직접적이고 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트럼프노믹스 2.0의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대규모 관세 부과와 연준 길들이기입니다. 와, 만약 중국 등을 상대로 한 고율 관세가 현실화되면 미국 내 수입 물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면 그거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만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그 딜레마입니다.
시장은 원래 미국 연준이 11월과 12월 연이어 금리를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연준이 금리 인하에 매우 신중해지거나 최악의 경우 그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아, 미국 기준금리가 전 세계 금리의 바로미터인 만큼 이건 더 우리 은행들이 돈을 빌려오는 도매 가격, 즉 은행채 금리가 쉽게 내려가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다는 뜻이군요. 와, 정말 복잡하네요. 정리해보면 국내에선 정부가 대출금리 내려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해외에선 대출금리의 원가를 올릴 수도 있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네. 은행들 입장에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 상황이겠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퍼즐 조각.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가계부채와 부동산입니다. 아, 또 있어요? 아, 가계부채. 현재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아, 그리고 그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 정부는 금리가 싸지는 걸 방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DSR 규제를 계속 강화해왔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은행을 압박해서 대출 금리를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이자가 싸지니까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네, 특히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릴 수도 있고요. 정확합니다. 가계부채를 잡겠다면서 동시에 대출을 부추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의 역설, 폴리시 패러독스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 역설이네요. 정부 입장에서도 은행들 이자 장사 그만해! 라고 외치면서도 그 결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까 봐 내심 전전긍긍하는 악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딜레마에 빠진 거죠. 정말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네요. 정부의 압박, 은행 간의 예금 경쟁, 미국의 정치 변수, 그리고 국내 가계부채 문제까지 이 모든 것들이 예대금리 차라는 하나의 지표를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9월의 예대금리차 축소는 폭풍 전의 고요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정부의 힘이 시장을 억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 시장의 힘, 특히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변수가 더 강력하게 작용하면서 대출 금리가 다시 들썩일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레님,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대출이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이 숨통 트이는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는 현재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은행들은 여전히 정부와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고 또 연말 실적마금을 위해서 예금을 유치해야 하니까 예금금리 인상 요인도 여전하니까요. 네. 하지만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고 이에 따른 미국의 금리 정책이 명확해지면 우리 은행들도 더 이상 수익성 악화를 감내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누리는 상대적인 금리 안정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한부일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이미 은행들의 예금금리 인상분을 반영하며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깎아주며 상생분을 상쇄해왔지만 그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겠죠. 시장의 거대한 파도를 언제까지나 손으로 막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행 통장에 찍히는 이자 숫자 하나에 정말 한편의 거대한 경제 드라마가 담겨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정부와 시장, 국내와 국외의 힘겨루기 속에서 우리 가게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금융당국의 시장 개입. 어디까지가 국민을 위한 공정한 조정이고 어디부터가 시장 원리를 해치는 지나친 관치일까요? 그리고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이 흔들릴 때 최종적인 이익과 손해는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기대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